아프리카 정상 48명이 서울로 향합니다. 이 한마디에 전 세계 외교가 술렁였습니다. 2024년 한국이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부 해외 언론은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벌써부터 선진국 행세냐? 한국이 아프리카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불과 며칠 뒤 세계 언론의 논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프리카 각국 정상들이 서울에서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40년 만에 대가뭄, 6,800만 명을 덮친 식량 위기, 그리고 강대국들마저 외면한 절망의 순간. 그때 한국이 꺼낸 카드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32조 원 규모의 협력 약속. 그들이 오랜 시간 받아온 원조의 규모를 뛰어넘는 상상 밖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왜 한국만이 이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 아프리카 정상들이 왜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 불렀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외국이 지어준 건 결국 다 고철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정전으로 까맣게 죽은 신생아실 한가운데에서 단 하룻밤 만에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그 새벽이 손끝에 남아있어요. 병원 전체가 어둠에 잠겼고 저는 손바닥에 땀이 차도록 인공호흡 백을 짜고 있었습니다. 제 품 안에는 손바닥보다 조금 큰 아기가 있었어요. 태어난 지 닷새 된 미숙아였습니다. 그 작은 가슴이 한 번 부풀었다 꺼질 때마다 저는 속으로 빌었어요. 한 번만 더 쉬어달라고요. 저는 캐나다에서 온 간호사였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한국이 보낸 그 상자를 가장 크게 비웃은 사람도 저였습니다. 어차피 3년이면 고철이 될 거라고 또 사진 찍고 떠날 쇼라고 설치하던 첫날부터 코웃음을 친 게 바로 저였어요. 그런 제가 왜 그 까만 밤에 며칠 전까지 깔보던 그 상자에 한 아기의 목숨을 통째로 걸고 있었을까요? 그날 밤 제가 그토록 우습게 보던 그 상자 하나가 멈춰버린 신생아실의 숨을 다시 돌려놨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요. 그 하룻밤이 제 10년의 냉소를 통째로 부숴놨어요. 부끄럽고도 고마운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클레어 베넷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나고 자란 간호사예요. 대학을 마치고 큰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몇 해를 일했습니다. 그러다 30이 되던 해 저는 짐을 싸서 아프리카로 떠났어요. 사연이랄 것도 없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었고 제 두 손이 더 절실한 곳에서 쓰이길 바랐을 뿐이에요. 처음 발을 디딘 건 동아프리카의 한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그 뒤로 10년 동안 저는 여러 나라의 병원을 옮겨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려는 곳은 잠비아 남부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루사카에서 한참을 더 들어가야 나오는 흙길 끝에 선 회색 건물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자원봉사 간호사로 3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저는 참 많은 걸 봤어요. 그 중에서도 제 안에 가장 깊게 박힌 건 무너진 시설들이었습니다. 처음 아프리카에 왔을 때 저는 순진했어요. 어느 부유한 나라가 돈을 대고 번쩍이는 새 장비가 들어오고 정치인들이 와서 리본을 자르는 장면을 몇 번이나 봤습니다. 신문에 큼지막하게 났어요. 어느 선진국이 아프리카에 최신 의료시설을 선물했다고요. 그날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저도 같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3년쯤 지나 그 병원에 다시 가보면 그 번쩍이던 장비들은 하나같이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부품 하나가 고장났는데 그 부품을 유럽에서 들여오는 데만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기계는 그냥 죽어 있었어요. 사용법을 알던 외국 기술자가 떠나고 나면 아무도 그 복잡한 물건을 다룰 줄 몰랐습니다. 전기가 한 번 나갈 때마다 장비는 멍청하게 멈췄고 다시 켜지지 않는 일도 흔했어요. 저는 그런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었습니다. 콩고에서도 말라위에서도 모잠비크에서도요. 그래서 제 안에 한 문장이 단단하게 굳었어요. 외국이 지어준 건 결국 다 고철이 된다. 처음엔 번쩍이지만 3년 뒤엔 녹슨 쇳덩어리가 된다. 저는 그걸 거의 신앙처럼 믿었습니다. 특히 잊히지 않는 병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일했던 어느 작은 마을 병원이었습니다. 어느 부유한 나라가 그곳에 깨끗한 물을 만드는 정수 장비와 전기를 대는 발전 설비를 통째로 넣어줬어요. 준공식 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새 수도꼭지에서 콸콸 쏟아지는 맑은 물을 보며 손뼉을 쳤어요. 외국 손님들은 사진을 찍고 환하게 웃으며 떠났습니다. 그날만큼은 저도 이 마을은 이제 다르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을 다시 찾은 건 2년 반쯤 뒤였습니다. 정수장비는 멈춰 있었어요. 작은 부품 하나가 고장났는데 그 부품을 바다 건너에서 들여오는데 몇 달이 걸렸고 그 사이 마을 사람들은 다시 흙탕물을 길어다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설비를 다룰 줄 알던 외국 기술자는 진작 떠났고 마을엔 그 복잡한 기계를 손댈 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새 수도꼭지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녹슨 쇳덩어리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준공식 날 손뼉 치던 그 아이들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요. 그날 이후로 저는 새 장비가 들어올 때마다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셈을 했어요. 저건 길어야 3년이라고요. 동료들은 그런 저를 너무 차갑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차가운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그냥 제가 너무 많이 봐버린 거였습니다. 한 번 보면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결말을 5번, 10번 보고 나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법칙이 됩니다. 저에게 외국 원조란 그런 거였어요. 번쩍이는 시작과 녹슨 끝이 정해진 이야기요. 그리고 제가 일하던 그 잠비아 병원은 그 믿음을 매일같이 확인시켜주는 곳이었어요. 그 병원의 가장 큰 적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이었어요. 전기가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갔거든요. 멀쩡히 차트를 보다가도 천장 형광등이 툭 꺼지면 우리는 익숙하게 손전등을 입에 물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정전이 나면 의사들은 그대로 굳었어요. 그러면 누군가 헐레벌떡 뒷마당으로 달려가 낡은 디젤 발전기 시동줄을 몇 번이고 잡아당겼습니다. 그 발전기가 털털거리며 살아날 때까지의 그 몇 분이 매번 사람 속을 다 태웠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무서워한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신생아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안에는 인큐베이터 몇 대가 있었어요. 너무 일찍 태어난 아기들, 스스로 체온을 지키지도 못하고 스스로 숨을 깊게 쉬지도 못하는 아기들이 그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인큐베이터는 그 아기들에게 따뜻한 공기와 산소를 일정하게 넣어주는 말 그대로 생명을 대신 쥐고 있는 기계예요. 그런데 그 기계는 전기로 돌아갑니다. 전기가 나가면 그 따뜻함도 그 산소도 같이 꺼져요. 정전이 길어지는 밤이면 저는 신생아실 문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손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해 그 작은 가슴들이 오르내리는 걸 세고 또 셌어요. 발전기가 제때 살아나기를 빌면서요. 그 방에 들어설 때마다 저는 10년 동안 봐온 그 모든 고철 시설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에서 기댈 수 있는 건 결국 사람의 두 손밖에 없다고 그날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건기 우리 병원에 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 병원에 전력 지원을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장 먼저 코웃음을 친 사람이었어요. 휴게실에서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외국 원조쇼가 시작됐네. 다들 알지, 저 끝이 어떻게 되는지. 처음엔 번쩍번쩍하다가 사진 몇 장 찍고 떠나고 3년 뒤엔 녹슨 고철 더미만 남잖아. 저는 그렇게 말하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제 10년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 가수들이 노래를 잘 부르는 나라. 딱 그 정도였어요. 그런 나라가 전력이니 의료니 하는 걸 아프리카에서 해결한다고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잘 만들면 됐지. 여기까지 와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같이 일하던 잠비아 간호사 무템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템보는 그 병원에서 15년을 일한 누구보다 그곳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템보가 그러더군요. 클레어, 그래도 한번 와서 한다는데 너무 미리 단정 짓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템보, 내가 이런 거 한두 번 봤겠어요. 나도 처음엔 다 믿었어요. 근데 결국 남는 건 우리 손에 든 손전등하고 저 뒷마당 디젤 발전기 뿐이더라고요. 저는 제 말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그냥 고집이 아니었어요. 제 10년이 한 줄 한 줄 써준 거였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약속이 깨지는 걸 봤어요. 너무 많은 새 기계가 고철이 되는 걸 봤고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의 실패를 미리 마음속에 정리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그 녹슨 정수 장비를 또 떠올렸어요. 준공식 날 손뼉 치던 아이들과 2년 반 뒤 다시 흙탕물을 깃던 그 마을을요. 한국팀이 무얼 들고 왔든 결말은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떠나는 순간 저 까만 패널과 회색 상자는 외톨이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 외톨이가 된 기계가 멈추는 날 결국 우리는 또 손전등과 디젤 발전기로 돌아갈 거라고요. 저는 그 결말을 너무 잘 안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제 오만이었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며칠 뒤 우리 병원에 한국팀이 들어왔어요. 저는 일부러 일이 바쁜 척하며 멀찍이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큰 트럭에서 상자들이 내려왔어요. 까만 패널 같은 것들, 묵직한 상자들, 그리고 사람 키만 한 회색 캐비닛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배터리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걸 보며 또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부품들 하나라도 고장나는 순간 끝이야. 여기서 저 까만 패널 부품을 어디서 구하겠어. 결국 또 고철이지. 그날 저녁 저는 무템보에게 다시 말했어요. 두고 봐요. 길어야 2년이에요. 저 상자들 2년 뒤엔 저 창고 구석에서 먼지나 뒤집어 쓰고 있을걸요. 무템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클레어, 당신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저는 그 말을 웃어넘겼습니다. 그때의 저는 며칠 뒤 그 캄캄한 새벽이 저를 어떤 자리까지 끌고 갈지 정말 몰랐어요. 한국팀은 제가 알던 그림과 달랐습니다. 저는 그들이 며칠 뚝딱뚝딱 설치하고 사진 한 장 찍고 악수하고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늘 그래 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좀 이상할 만큼 천천히 일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며칠 동안 병원을 돌아다니기만 했어요. 어느 방이 전기가 가장 자주 나가는지, 정전이 나면 어느 장비가 가장 먼저 죽는지를 일일이 적었습니다. 신생아실에도 한참을 머물렀어요. 한 엔지니어가 인큐베이터 앞에 쪼그려 앉아 그 기계가 1시간에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를 계산하더군요. 그러더니 통역을 통해 무템보에게 물었습니다. 전기가 나가면 이 아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템보가 대답했어요. 발전기가 살아날 때까지 우리가 손으로 버팁니다. 그 엔지니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은 지붕에 까만 패널을 까는 거였어요. 태양광 패널이라고 했습니다. 낮 동안 햇빛으로 전기를 만들어 그 회색 캐비닛, 그러니까 배터리에 저장하는 방식이라고요. 그리고 정전이 나면 그 배터리에 모아둔 전기로 병원의 중요한 곳에 자동으로 전기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햇빛만 좋으면 정전이 나도 꼬박 이틀, 48시간을 버틸 수 있게 맞췄다고 했어요. 아프리카 햇볕이 한국보다 훨씬 세니 더 오래 갈 수도 있다고요. 저는 그 설명을 멀리서 듣고 또 비웃었어요. 자동으로 전기를 보낸다고요. 저는 그런 말을 10년 동안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이라는 게 정전 한 번에 멍청하게 멈추는 걸 저는 두 눈으로 봐왔어요. 그래서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부품 떨어지면 끝이야. 저 까만 패널 한 장 깨지면 어디서 구해. 그런데 한국팀은 제 그 비웃음에 미리 답을 준비해둔 사람들 같았어요. 그들은 설치만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우리 병원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썼어요. 잠비아 직원 몇 명을 따로 모았습니다. 무템보도 거기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캐비닛 문을 열고 그 안을 보여주며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건 이런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이게 고장나면 이렇게 통째로 빼서 새 것으로 끼우면 됩니다. 복잡한 수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분의 부품 몇 개를 미리 캐비닛 옆 선반에 채워 넣어줬어요. 그 핵심 부품은 통째로 갈아 끼우는 식이라 정급하면 한국에서 항공편으로 48시간 안에 새 것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저런 교육 다 한때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떠나면 결국 다 잊힌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템보가 그 교육을 받는 무템보의 얼굴이 제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무템보는 진지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보여주는 걸 휴대폰으로 찍고 노트에 받아 적고 똑같이 따라 부품을 빼고 끼우는 연습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이 그동안 제가 본 무너진 시설들과는 어딘가 달랐어요. 그 시설들엔 늘 외국 기술자만 있었고
현지 사람의 손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현지 사람의 손이 그 기계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한국팀에 정우라는 젊은 엔지니어가 있었어요. 영어를 차분하게 했고 늘 한 박자 느리게,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우는 제가 팔짱을 끼고 멀찍이 서 있는 걸 눈치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못 믿어오신 거 압니다. 여기 와서 망가지고 떠난 것들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알면 됐네요. 정우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마디만 덧붙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없어도 돌아가게 만들고 가려고요. 그게 다입니다. 저는 그 말에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말하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잘 지워지지 않았어요. 저희가 없어도 돌아가게.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정말로 그렇게 만든 사람을 1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우는 떠나기 전 무템보 앞에서 한 가지를 특히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정전이 나서 발전기가 죽으면 이 배터리가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전기를 잇는다는 거였어요. 누가 스위치를 누를 새도 없이 그 일이 자동으로 일어난다고요. 정우는 그러면서 표시등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평소엔 초록색인데 만약 이 불이 빨갛게 바뀌면 배터리가 모자란 거니 그때 이 부품을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했어요. 무템보는 그 설명을 듣고 또 들으며 직접 그 초록불과 빨간불의 차이를 외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코웃음을 쳤어요. 자동으로 전기를 잇는다는 그 말이 저에겐 가장 못 믿어온 말이었거든요. 제가 본 모든 자동은 정작 필요한 순간에 멈췄으니까요. 저는 그 초록 불이 결국 빨간 불로도 바뀌지 못한 채 그냥 꺼져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그 자동이라는 게 한 아기의 숨으로 증명될 줄은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한국팀은 마지막 날 무템보와 직원들에게 비상시 행동 순서를 적은 코팅된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정전이 나면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전기를 잇는다. 만약 이 불이 빨갛게 켜지면 이 부품을 이렇게 교체하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사진 한 장 거하게 찍는 일도 없이 조용히요. 저는 그날도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진짜는 저 사람들이 떠난 다음부터지. 두고 보자고요. 그의 건기는 유난히 길고 메말랐습니다. 비가 와야 할 계절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강이 줄고 그 강물로 전기를 만들던 큰 댐의 물도 바닥을 보인다는 이야기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곧 알게 됐어요. 정전이 더 잦아졌거든요. 예전엔 하루에 몇 번이었다면 이제는 하루의 절반이 어둠이었습니다. 하루에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3시간 남짓으로 줄어든 날도 있었어요. 병원은 점점 지쳐갔어요. 디젤 발전기를 돌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연료가 빠르게 줄었습니다. 한 주가 멀다 하고 연료가 모자랐어요. 도시에서 연료를 실어오는 트럭이 흙길 위에서 며칠씩 늦어지는 일도 잦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길은 먼지투성이었고 그 먼지 위에서 트럭은 자주 멈춰 섰어요. 발전기 옆 드럼통에 연료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어느새 저의 하루 첫 일과가 됐어요. 저는 그 드럼통을 두드려보고 텅 빈 쪽에 가까운 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전은 점점 더 길고 깊어졌어요. 예전엔 10분, 20분이면 발전기가 받아줬는데 이제는 발전기를 돌릴 연료마저 아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나도 우리는 발전기를 바로 돌리지 못했어요. 정말 급한 수술이나 신생아실 같은 곳이 위태로울 때만 아껴둔 연료로 발전기를 돌렸습니다. 그 외의 시간엔 병원 전체가 그냥 어둠 속에서 버텼어요.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환자들의 맥을 짚었습니다. 차트를 보려고 손전등을 입에 무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어느 날엔 제가 사람인지 손전등 거치대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어요. 그 무렵 저는 자주 신생아실 앞을 서성였습니다. 정전이 길어지는 밤이면 저는 그 방문 앞을 떠나지 못했어요. 손전등 불빛 하나로 그 작은 가슴들이 오르내리는 걸 세고 또 셌습니다. 발전기를 돌릴 연료가 충분한지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요. 그 계산이 빠듯해질수록 제 손바닥엔 땀이 찼어요. 저는 그때 한국팀이 두고 간 그 회색 캐비닛을 떠올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그건 그냥 창고로 가기를 기다리는 또 하나의 고철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어요.
하필 그날 한 미숙아가 신생아실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품에서 너무 일찍 나온 아기였어요. 예정일보다 2달이나 빨랐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큰 몸에 피부가 얇아 핏줄이 다 비쳤어요. 스스로 깊게 숨을 쉴 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기를 인큐베이터에 눕혔어요. 따뜻한 공기와 산소가 일정하게 그 작은 코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는 그 아기의 심장 박동과 산소 수치가 작은 숫자로 떴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그래, 이 안에서는 안전하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아기의 엄마는 잠비아의 한 마을에서 온 젊은 여자였어요. 이름은 차사라고 했습니다. 차사는 신생아실 유리창밖 복도에서 밤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유리 너머 인큐베이터 속 자기 아기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사에게 다가가 영어와 손짓을 섞어 말했어요. 아기는 지금 따뜻해요. 숨도 잘 쉬고 있어요. 차사는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거의 통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그날 밤 11시쯤 불이 나갔습니다. 처음엔 늘 있는 일이었어요. 천장에 형광등이 툭 꺼지고 비상등 몇 개만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손전등을 챙기며 뒷마당으로 사람을 보냈어요. 발전기를 돌리라고요. 신생아실의 인큐베이터가 그 발전기 하나에 매달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뒤 마당으로 나갔던 직원이 굳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빈 연료통이 들려 있었어요. 클레어, 연료가 바닥났어요. 드럼통이 비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따라 연료 트럭이 흙길에서 또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트럭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직접 뒷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발전기 옆에 쪼그려 앉아 시동줄을 잡아당겼습니다. 두어 번 털털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한 줄기 희망에 다시 줄을 당겼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점점 약해지더니 그대로 죽었어요. 연료가 없으니 살아날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쇳덩어리에 손을 얹은 채 잠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발전기는 늘 우리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다른 모든 게 꺼져도 저 발전기만 살아나면 신생아실은 지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그 마지막 보루가 죽었습니다. 손에 든 손전등 불빛만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곧장 신생아실로 뛰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인큐베이터가 꺼져 있었어요. 늘 들리던 그 낮은 기계음이 멎어 있었습니다. 따뜻하던 공기도 일정하게 들어가던 산소도 멈춰 있었어요. 모니터 화면도 까맣게 죽어 있었습니다. 그 미숙아가 따뜻함도 산소도 없는 어둠 속에 그냥 누워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10년을 일했는데도요. 그 작은 몸은 따뜻함을 스스로 만들지 못해요. 인큐베이터가 꺼진 그 순간부터 그 아기의 체온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인큐베이터 뚜껑을 열고 그 아기를 꺼내 제 가슴에 안았어요. 체온이라도 나눠줘야 했으니까요. 제 셔츠 안쪽 맨살에 그 작은 몸을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작은 인공호흡백을 아기 입에 대고 천천히 짜기 시작했어요. 한 번, 한 번, 그 작은 가슴이 백을 따라 부풀었다 꺼지는 걸 보면서요. 너무 세게 짜면 그 여린 폐가 다칠까봐, 너무 약하게 짜면 산소가 모자랄까봐 저는 손끝에 온 신경을 모았습니다. 제 손가락 하나하나가 그 아기의 호흡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복도에서는 차사의 울음소리가 새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는 몰라도 엄마는 알았던 거예요. 자기 아기를 지켜주던 그 빛이 꺼졌다는 걸요. 차사가 유리창에 매달려 안을 들여다보는 게 손전등 불빛에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그쪽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눈을 보면 제 손이 더 떨릴 것 같았거든요. 손전등 불빛 속에서 저는 그 백을 짜며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발전기는 죽었고 연료는 없고 트럭은 언제 올지 모르고 가장 가까운 큰 병원은 흙길로 몇 시간 거리였어요. 이 아기를 그 먼 길로 차가운 밤 공기 속을 달려 옮기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제 손이 이 아기의 유일한 숨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손은 밤을 새울 수 없습니다. 1시간, 2시간이면 모를까 동이 틀 때까지 200을 같은 속도로 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제 팔은 벌써 저릿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10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했어요. 무엇에게 비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이야기가 아침까지만 버텨달라고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 등 뒤 벽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죽어있던 인큐베이터에 아주 작은 불빛 하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손전등을 들이대봤습니다. 인큐베이터 옆 작은 표시등에 초록색 불이 하나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늘 들리던 그 낮은 기계음이 어둠 속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그 안으로 천천히 돌기 시작했어요. 까맣게 죽었던 모니터 화면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발전기는 분명 죽어 있었거든요. 연료도 없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때 무템보가 신생아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한국팀이 두고 간 그 코팅된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무템보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클레어, 배터리예요. 낮에 햇빛으로 모아둔 전기. 발전기가 죽으니까 그게 자동으로 넘어온 거예요. 저 종이에 적힌 그대로요. 저는 그 회색 캐비닛을 떠올렸어요. 제가 2년이면 고철이 될 거라고 비웃었던 그 묵직한 상자요. 낮 동안 지붕의 까만 패널이 햇빛으로 전기를 만들어 그 안에 차곡차곡 모아뒀고 발전기가 죽는 순간 그 전기가 자동으로 병원의 가장 중요한 곳, 그러니까 이 신생아실로 넘어온 거였습니다. 사람이 스위치를 누른 게 아니었어요. 그 전원은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백을 짜는 동안 그 시스템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발전기가 죽은 그 순간부터 배터리로 넘어가기까지 인큐베이터가 멈춰있던 시간은 채 1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다시 인큐베이터에 눕혔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믿지 못했어요. 10년 동안 저를 배신해온 그 수많은 기계들 때문에 저는 이 빛도 곧 다시 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기를 눕히고도 한 손은 그 작은 등 밑에 받쳐둔 채 언제든 다시 안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큐베이터 안으로 손을 넣어봤습니다. 정말로 따뜻한 바람이 도는지 제 손등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따뜻했습니다. 진짜였어요. 그리고 그 작은 가슴을 지켜봤어요. 따뜻한 공기가 돌고 산소가 다시 일정하게 그 코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의 산소 수치가 위태롭게 낮던 그 숫자가 한 칸 한 칸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숫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칸, 또 한 칸. 떨어질까봐 숨도 못 쉬고 보고 있는데 그 숫자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천천히, 그러나 한 번도 뒷걸음치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그 작은 가슴이 아까보다 깊게 부풀었다 꺼졌어요. 손전등이 아니라 기계가 그 숨을 다시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제 저릿하던 팔에서 힘이 스르르 풀렸어요. 더 이상 제 손이 이야기의 숨이 아니어도 됐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10년 동안 저는 정전이 나면 늘 같은 장면을 봐왔습니다. 기계는 멍청하게 멈추고 사람의 손이 그 빈자리를 떨면서 메웠어요. 그리고 그 손이 지치면 우리는 졌습니다. 저는 그게 이 나라의 운명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외국이 보낸 모든 번쩍이는 것들을 결국 고철이 될 약속이라고 비웃었고요. 그런데 그 새벽 제 눈앞에서 그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손을 떼도 꺼지지 않는 빛을 저는 처음 봤어요. 외국이 보낸 상자가 정전 한 번에 멍청하게 멈추는 게 아니라 정전이 났기 때문에 비로소 제 일을 하는 걸 저는 10년 만에 처음 본 겁니다. 그날 밤 그 배터리가 인큐베이터에 전기를 보낸 시간은 꼬박 6시간이었어요. 연료 트럭이 흙길을 넘어 도착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으니까요. 사람의 손이라면 절대 버틸 수 없는 6시간을 그 상자는 한 번도 깜빡이지 않고 채워줬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본 모든 기계가 10분을 못 버티고 죽었는데 그날 그 상자는 6시간을 버텼어요. 무템보가 그 코팅된 종이를 보며 표시등 옆 작은 불빛을 확인했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옅게 웃었습니다. 클레어, 한국팀이 이거 켜지면 이렇게 하라고 알려줬어요. 다음 정전 때 배터리가 부족하면 이 부품 바꾸면 되고요. 우리 손으로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못 믿던 그 자동이라는 게 현지 사람의 손과 함께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복도의 유리창 너머로 차사가 보였습니다.
차사는 다시 환해진 신생아 씨를, 다시 살아난 인큐베이터 속 자기 아기를 보며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어요.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유리창으로 다가가 차사에게 고개를 끄덕여줬어요. 아기는 괜찮다고요. 차사는 유리에 손바닥을 대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웠어요. 그 인큐베이터 옆에 앉아 모니터의 숫자가 새벽 내내 안정적으로 떠 있는 걸 지켜봤습니다. 한 번도 꺼지지 않았어요. 동이 트고 지붕의 패널 위로 햇살이 다시 내려앉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 회색 캐비닛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 제가 고철이라고 불렀던 그 상자가 한 아기의 밤을 통째로 지켜냈으니까요. 날이 밝고 연료 트럭이 흙길을 털털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발전기가 다시 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에게 중요한 건 발전기가 아니었습니다. 발전기가 죽어있던 그 6시간 동안 한 아기의 숨이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아기는 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니터의 숫자는 안정적이었어요. 작은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렸고 핏줄이 비치던 그 얇은 피부에도 옅게 붉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차사가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 가만히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그날 처음 했어요. 외국이 보낸 그 상자에게 속으로 고맙다고 말한 겁니다. 저는 무템보를 찾아갔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무템보, 내가 틀렸어요. 저 상자 고철될 거라고 했잖아요. 사진 찍고 떠날 쇼라고. 그런데 어젯밤 적의 그 아기 숨을 살렸어요. 무템보는 저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코팅된 종이를 들어 보였어요. 클레어, 나는 이게 제일 고마워요.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자기들이 없어도 이걸 돌릴 수 있게 가르치고 갔거든요. 저는 그제야 정우가 떠나기 전에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희가 없어도 돌아가게 만들고 가려고요. 저는 그 말을 코웃음으로 흘려보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새벽에 한 아기의 숨으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시스템이 왜 고철이 되지 않는지를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봤어요. 제가 10년 동안 본 무너진 시설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멀리서 온 손에만 의지했어요. 외국 기술자가 떠나면 그 기계는 그날로 외톨이가 됐습니다. 부품이 고장나면 바다 건너에서 몇 달을 기다려야 했고 그 사이 기계는 죽어갔어요. 전기가 한 번 나가면 멍청하게 멈췄고 다시 켜는 법을 아는 사람이 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달랐어요. 우선 전기가 나갈 때 비로소 제 일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정전이 약점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이 되도록요. 그리고 부품은 통째로 빼서 끼울 수 있게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복잡한 수리가 필요 없었습니다. 여분의 부품은 미리 선반에 채워져 있었고 정급하면 한국에서 48시간 안에 새 부품이 날아왔어요. 무엇보다 그걸 다룰 줄 아는 손이 이 병원 안에 있었어요. 무템보의 손이요. 외국 사람이 떠나도 이 기계는 외톨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그토록 보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떠난 뒤에도 곁에 남는 기술. 사람을 가르치고 가는 기술. 며칠 뒤 그 작은 변화가 병원 안에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번 정전이 길어진 밤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우리는 모두 손전등을 입에 물고 발전기 시동줄을 당기느라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신생아실의 인큐베이터는 꺼지지 않았어요. 배터리가 또 제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무템보가 그 코팅된 종이를 보며 표시등을 확인하고 다른 직원에게 차분히 그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니라 이 병원 사람이 그걸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뒤로 저는 그 시스템이 막아낸 밤들을 직접 세어보게 됐습니다. 그 배터리가 들어온 그해 건기 동안 신생아실은 40번이 넘는 정전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40번 가운데 인큐베이터가 단 한 번이라도 꺼진 밤은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40번의 정전마다 한 아기씩 우리 손이 밤새 백을 짜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중 몇은 분명 우리가 졌을 겁니다. 저는 그걸 거창한 통계가 아니라 한 아기 한 아기의 밤으로 셌어요. 어느 밤엔 쌍둥이 미숙아가 들어왔는데 그날도 정전이 2번이나 났지만 인큐베이터는 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밤 손전등을 입에 물지 않고도 두 아기의 가슴이 고르게 오르내리는 걸 지켜봤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 첫 건기가 지나는 동안 그 신생아실을 거쳐간 미숙아는 모두 20명이 넘었습니다. 예전이라면 그 길고 잦은 정전 속에서 몇은 분명 잃었을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해 우리는 그 20명을 한 명도 정전으로 잃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정전이 날 때마다 아이를 떠나보내던 제게 그 숫자는 기적 같은 거였어요. 20명. 그 작은 숨들이 제가 고철이라 부르던 상자 위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한 아기 한 아기로 직접 센 그 숫자가 어느새 저 혼자만의 셈이 아니게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건기가 끝나갈 무렵 세계보건기구가 사하라 이남의 신생아 사망률을 조사하면서 우리 병원의 정전 중 인큐베이터 생존 기록을 자료로 받아갔거든요. 무템보가 그 자료 요청서를 제게 보여줬어요. 한참 뒤에 들으니 그들은 우리 신생아실처럼 한국형 무정전 시스템을 둔 병원의 정전 시 신생아 생존율을 전력이 불안정한 지역에서 따라야 할 표준 사례로 따로 추려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유니세프의 모자보건 쪽 사람들도 들어와 그 시스템이 있는 병원과 없는 병원의 그 첫 1시간을 나눠 비교한 자료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 새벽 발전기가 죽은 뒤 인큐베이터가 꺼져 있던 시간이 채 1분이 되지 않았던 걸 손전등으로 직접 확인했는데 그 1분도 안 되는 시간이 이제는 국제기관의 표 한 칸에 또렷한 숫자로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들여다보며 며칠 전 제가 한 아기의 등 밑에 손을 받친 채 직접 센 그 시간이 이제 저 혼자 우길 수 있는 게 아니게 됐다는 걸 알았어요. 더 이상 누구도 그게 운이 좋았던 하룻밤이라고 흘려보낼 수 없게 된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세계은행이 그 지역의 보건 인프라를 점검하는 평가를 돌리고 있었어요. 정전에 멈추는 시설과 멈추지 않는 시설을 나눠 등급을 매기는 작업이었습니다. 무템보가 그 평가단을 직접 안내했어요. 10년 전이라면 우리 병원은 정전 한 번에 모든 게 멈추는 가장 낮은 칸에 적혔을 겁니다. 그런데 그해 그 평가에서 우리 병원은 신생아실과 수술실, 백신 냉장고가 정전해도 꺼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안정 등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고철이라 부르던 그 회색 상자가 우리 병원을 그 등급표의 가장 낮은 칸에서 가장 높은 칸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저는 그 등급표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평생 외국이 지어준 건 다 고철이 된다고 비웃어온 그 잣대를 가진 쪽이 정작 한국이 두고 간 그 상자에 가장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었으니까요. 지켜진 건 신생아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터리는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세 곳, 신생아실과 수술실, 그리고 백신을 보관하는 작은 냉장고에 전기를 보내도록 맞춰져 있었어요. 예전엔 정전이 길어지면 그 냉장고도 같이 멈췄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든 백신들이 미지근해져 못 쓰게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놓아야 할 백신이 정전 한 번의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정전마다 수백 명분의 백신이 통째로 버려졌습니다. 저는 그게 늘 가슴 아팠어요. 그런데 그 냉장고도 이제는 정전에 꺼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무템보가 그 냉장고 문을 열어 안에 온도계를 확인하더니 저를 보고 씩 웃었습니다. 클레어, 이번 건기엔 백신 한 개도 안 버렸어요. 1000명분이 넘는 백신이 다 멀쩡해요. 저는 그 말에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수술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엔 한 달에도 몇 번씩 수술 도중 불이 꺼져 의사들이 손전등 불빛에 의지의 봉합을 맞춰야 했어요. 그런데 그 배터리가 들어온 뒤로 수술 도중 불이 꺼진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전이 나도 수술실의 무영등은 깜빡임 없이 환했어요. 저는 그 환한 수술실을 지나칠 때마다 그 회색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마을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한밤중에 산통이 시작된 한 임산부가 예전 같으면 정전 때문에 어두운 길을 헤매다 늦었을 텐데 그날은 병원이 환했다는 거예요. 분만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산모는 무사히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그 출산을 직접 보진 못했어요. 무템보에게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 아기의 숨에서 시작된 그 빛이 이제 다른 생명들에게도 번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그 무렵 제 마음속에 10년 동안 단단히 굳어있던 그 문장이 조용히 갈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외국이 지어준 건 결국 다 고철이 된다. 그 문장은 제 10년이 써준 거였어요.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너무 많은 고철을 봤으니까요. 하지만 그 새벽 이후로 저는 그 문장 뒤에 한 줄을 더 붙이게 됐어요. 다만 곁에 사람을 남기고 가는 기술은 고철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 미숙아는 건강하게 자라 엄마 품에 안겨 마을로 돌아갔어요. 차사가 떠나는 날 저에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거의 통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제가 이 아이를 살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 손이 지쳐갈 때 누군가 멀리서 미리 준비해둔 그 빛이 이 아이를 살린 거였어요. 그 회색 상자가 들어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온 모든 외국 기계가 고철이 된다던 바로 그 3년이요. 그런데 그 상자는 3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밤 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 그 시스템이 막아낸 정전은 100번이 넘었습니다. 100번이 넘는 밤, 인큐베이터는 한 번도 꺼지지 않았어요. 그 100번의 밤마다 어떤 아기는 숨을 잃지 않았고, 어떤 백신은 버려지지 않았고, 어떤 수술은 어둠 속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세다가 10년 동안 제가 졌던 그 모든 밤들을 떠올렸어요. 그 밤들이 이제는 이 작은 병원에서 더는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흘길을 따라 다른 병원으로도 번졌어요. 차사가 자기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그 새벽 이야기를 했거든요. 불이 다 꺼졌던 밤, 그래도 자기 아기를 지켜준 그 빛에 대해서요. 그 소문은 마을을 넘어 옆군의 작은 병원들에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건기에는 우리 병원 말고도 그 지역의 여러 병원, 지붕 위에 같은 까만 패널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무템보가 직접 그 병원들을 찾아가 한국팀이 자기에게 가르쳐준 그대로 그곳 직원들에게 배터리 다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한 병원에서 시작된 그 빛이 흘길을 따라 마을과 마을로, 병원과 병원으로 옮겨붙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잘 믿지 않았다고 해요. 외국이 보낸 게 또 며칠 가다 말겠지 하고요. 그건 제가 10년 동안 품었던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큐베이터는 그 다음 정전에도 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번짐은 흘길 위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무템보가 멀리 다른 나라에서 온 보건 담당자들이 우리 병원을 보러 왔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세계보건기구가 전력이 불안정한 지역의 신생아실을 어떻게 지킬지를 정리하면서 우리 신생아실이 그해 건기에 단 한 번도 인큐베이터를 꺼뜨리지 않은 그 방식을 가이드라인에 한 사례로 적어 넣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민을 안고 있던 이웃 나라들이 그 가이드라인을 보고 우리 병원을 직접 찾아온 거예요. 한 아기의 숨에서 시작된 그 새벽이 이제 다른 나라의 신생아실까지 닿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님들이 우리 신생아실 앞에서 10년 전에 저처럼 반신반의하던 얼굴로 그 회색 상자를 들여다보는 걸 봤어요. 그리고 무템보가 한국팀이 자기에게 해준 그대로 그들에게 그 상자를 열어 보여주는 것도요. 그 빛이 번진 건 병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정우가 그 시스템 이야기를 들은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쪽 사람들이 자기 회사로 연락을 해왔다고 전해줬어요. 큰 발전소 하나에 모든 걸 거는 대신 우리 병원처럼 햇빛과 배터리로 작은 거점 하나하나를 따로 지키는 그 방식을 전력망이 약한 아프리카 곳곳에 펼칠 분산형 전력 모델로 정리하고 싶어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새벽에 본 게 단지 상자 하나가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도시의 큰 발전소에서 흘길을 따라 몇 시간을 흘러와야 하는 그 전기가 아니라 우리 병원 지붕 위에서 직접 만들어져 우리 신생아실을 지키던 그 전기. 그 작은 발상 하나가 이제 한 대륙의 병원들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그림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며 처음엔 좀 얼떨떨했어요. 그 까만 새벽 흘길 끝 회색 병원의 신생아실 하나에서 시작된 일이 어떻게 그렇게 멀리까지 가나 싶어서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건 멀리서 누가 대단한 걸 결정해서 번진 게 아니었습니다. 무템보의 손이 옆 병원 직원의 손을 가르쳤고 그 손이 또 다른 손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손과 손이 만든 결과를 멀리 있는 기관들이 뒤늦게 보고 받아 적은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제가 10년 동안 본 그 어떤 번쩍이는 리본 커팅보다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위에서 번지게 한 게 아니라 아래에서 손에서 손으로 번진 거였으니까요. 저는 요즘도 가끔 그 회색 캐비닛 앞에 서봅니다.
그리고 10년 전의 저를 떠올려요. 새 기계 앞에서 박수를 치다가 3년 뒤 녹슨 그 기계 앞에서 냉소를 배운 저를요. 저는 그 냉소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경험에서 나온 거였으니까요. 다만 저는 그 경험으로 모든 걸 미리 단정지었던 제 오만이 부끄러워요. 저는 한 번 본 실패로 아직 보지도 못한 사람들의 정성까지 미리 비웃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도움은 번쩍이는 새 기계를 두고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진짜 도움은 그게 고장났을 때 그걸 고칠 줄 아는 손을 그 자리에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떠난 뒤에도 그 기계가 외톨이가 되지 않게 하는 거고요. 제가 그 새벽에 본 건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곁에 남는 기술이었어요. 무템보는 지금도 그 병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는 직원들에게 그 코팅된 종이를 들고 배터리 다루는 법을 가르쳐요. 한국 팀이 무템보에게 가르치고 간 걸 무템보가 또 다음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무템보가 가르친 사람이 또 옆 병원에 가서 가르치고요. 그 사람들이 떠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그 손길은 이 지역 병원들 안에서 아직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그게 10년 동안 제가 본 그 어떤 번쩍이는 리본 커팅보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한번 표시등이 정말로 빨갛게 바뀐 적이 있었어요. 배터리가 모자란 신호였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거봐, 결국 이렇게 멈추는 거라고 또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무템보가 그 코팅된 종이를 꺼내보고 선반에 채워져 있던 여분의 부품을 가져와 한국팀이 가르쳐준 그대로 통째로 갈아 끼웠어요.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빨갛던 불은 다시 초록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멈춘 기계가 바다 건너에 도움 없이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그게 제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장면이라는 걸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정우와는 그 뒤로도 가끔 연락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신이 떠나기 전에 한 그 말, 저희가 없어도 돌아가게 만들고 간다던 그 말, 그날은 제가 코웃음을 쳤는데 정말 그렇게 됐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그 상자 하나가 3년 동안 100번이 넘는 정전을 막아냈고 20명이 넘는 아기를 그 어둠에서 건졌다고요. 정우는 한참 뒤에 짧게 답을 보내왔습니다. 그 한 아기가 잘 자라고 있다니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저는 그 답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완벽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 그늘은 있으니까요. 제가 본 것도 그 넓은 아프리카의 단 한 병원, 단 하룻밤에서 시작된 일일 뿐입니다. 저는 그걸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다는 식으로 부풀리고 싶지 않아요. 다만 그날, 그 흘길 끝 회색. 병원에서 한 외국인 간호사가 10년의 냉소를 내려놓게 만든 일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룻밤이 100번의 밤이 되고 한 아기가 20명이 되고 한 병원이 여러 병원이 됐다는 것. 그리고 그 작은 신생아실 하나가 멀리 다른 나라의 신생아실까지 닿는 한 사례가 됐다는 것. 그건 한 사례라는 말로는 결코 지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10년의 경험만 믿고 아직 보지도 못한 사람들의 정성을 미리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 오만이 저를 그 캄캄한 새벽까지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제가 그토록 고철이라 부르던 그 상자가 한 아기의 숨을 끝까지 바쳐줬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미리 단정 지어버린 무언가가 있진 않으신가요? 한 번쯤 그 단정의 뒷면을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누군가의 정성이 조용히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외국이 지어준 건 다 고철이 된다. 믿다가 한 아기의 숨 앞에서 그 믿음을 내려놓은 캐나다 간호사 클레어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